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소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가 막힌 게 IS가 이런 일을 일으킬 거라는 거를 프랑스 정부와 벨기에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얘들이 위험 분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은 짐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정보기관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험 분자로 분류했냐면 얘들이 실제로 어디 가가지고 누굴 만나고 이런 형태를 분류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모국은 어디인지, 믿고 있는 종파는 뭔지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 분자를 분류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위험 분자로 분류를 하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들, 저 청년은 굉장히 성실하고 나한테 뭐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데 제가 왜 테러범이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굉장히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일상에 관심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소문 효과에 의해서 그 테러범의 이웃들이 쟤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트위터에다 올린다든가, 또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죠. 이제 지도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번에 뉴욕 마피아의 이제 후계자래요, 얘가. 그래서 얘가 배우들한테 이 사람이 이제 누구죠? 로버트 드니로고 옛날에 이렇게 살이 없었대요. 그 다음에 알파치노인데 얘네들한테 IS 퇴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피아는 경찰들보다 뉴욕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왜냐하면 얘네 어떤 애들인지 다 알고 나는 그 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기 때문에 경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치안 문제를 우리 조폭이 해결할 수 있다. IS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거, 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정책 하는 사람들은 거버멘탈리티라고 합니다. 통제 가능성. 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과적인 지식을 알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굉장히 구식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을 페이스북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리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너 일주일이나 한 달간 너 페이스북 메인 사진에다가 프랑스 국旗 한번 올려볼래냐,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거는 이거는 페이스북 기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할 일이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알아서 잘 할 수는 없냐, 던져놓고 너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중의 사회 참여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개인은 비겁하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2016년 트렌드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부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뭔가 내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한다는 거예요. 참 얄궂죠? 그래서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연극적 개념 소비, ethics on the stage.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착한 일을 하고 굳이 그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내가 기부 5만 원 했어요. 또는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10만 원어치를 내가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는 뭔가 이걸 통해서 나는 뭔가 사회 변형, 내가 좀 개념찬 사람이다. 난 남 생각도 좀 할 줄 안다.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굳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뭔가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이런 굉장히 전통 조직들이 얘네들도 사회 이해관계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대하고 있는 소비자는 또 사회의 군중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자기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워낙은 CSR입니다. 근데 이제 이 CSR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주들은 다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선생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기업가의 사회적 사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굳이 나서서 자, 이제 너네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자발적인 공헌을 해봐라.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무슨 뭐 담벼락에다가 색깔 칠해주거나 양로원에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물 떠다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들이 이제 사회공헌팀이라는 거를 자사에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회사가 이걸 통해서 가치를 얻어갔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회사가 이거 가지고 그냥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로 나왔는지는 측정이 안 된다. 또는 회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한 화장의 도구로 CSR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는 CSR을 하면은 회사가 돈을 잘 번다. ROI가 올라간다.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거 남은 돈을 CSR을 한다라는 관점과 돈을 많이 벌려고 이미지 개선하려고 CSR을 한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논쟁에 휩싸이면서 CSR이라고 하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만든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이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전략 경영학자가 CSR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우리가 기업도 사람인데 당하는 거 좀 기분 나쁘지 않냐. 기업도 같이 뭔가 나누고 뭔가 얻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2009년에 아론 크레이머라고 하는 친환경 컨설턴트랑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하는 HBR 아티클을 하나 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경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얘기했던 5포스 모델, 그러니까 외부 경쟁 세력들 나눴던 그 모델에 대해서 좀 재음미를 해보겠다. 내가 정말로 옳게 생각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재점검해보고 싶다. 두 번째는 회사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하느냐에 대해서도 재정의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는 마켓과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재정의를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회사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회로부터 도움도 받아야 되고 소비자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또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협력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한 지 한 두세 달 지나서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포터가 와가지고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CSR이 너무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사회나 정부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네슬레입니다. 옛날에 커피 생산이나 초콜릿 생산은 원주민들 또는 굉장히 어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아동들을 착취해가지고 걔들한테 막 시간당 $3 정도밖에 돈을 안 주고 막 이제 갖다 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하다 애들이 막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무역 커피죠. 그죠? 아동노동을 착취하지 않는다. 저가에 내가 원료를 들여오지 않는다. 그래서 네슬레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일단 소년노동을 바탕으로 생산한 원료는 우리는 안 쓴다. 두 번째는 원두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 원두 농가에게 뭔가 농업 기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노하우를 이전해주고 또는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고 이걸 하면서 같이 윈윈하자. 근데 그렇게 같이 윈윈을 하는데 기업은 이걸로부터 뭘 얻어가냐면 일단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 그 다음에 현지화 전략.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얻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슬레의 공유가치 창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HCI랑 가까운 부분인데 미국 사회는 굉장히 퍼트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는 원래 어떤 4명이나 3명 이런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볼링장에서 만나서 같이 볼링을 치는 그런 굉장히 우애가 좋은 사회였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볼링을 치는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혼자서 볼링을 쳐요?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남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들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YWCA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자발적인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어떤 개인주의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미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미국 사회를 떠받쳐주던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가치가 쇠퇴되고 있다. 사람들이 누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론티어링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기술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깔았어요. 앱을 깔면은 네,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앱을 깔면은 어떤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딱 뜹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의 재능을 기부하던 아니면 약간의 뭔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던 이런 형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P2P 대출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뭔가 사연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은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댓글 달면서 뭔가 얘기하기도 하고 너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목돈을 보태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용등급이 책정되지 않는 저개발 국가들 사람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10만 명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후진국에서 500만 명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많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벨 그 상을 받은 이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벌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많은 모티브를 제공했던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창업을 하던 집을 고치던 뭔가 생산적인 용도를 이용을 해야지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진 건데 그걸로 그냥 닭 사고 밭 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빈곤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 혁신의 다양한 개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얘기는 했었죠.